코로나 시대 생활인들이 만드는 공론장 그 8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느린 학습자 부모들과 함께하는 코로나 생활 공론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인디학교 송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참석하신 선생님들 인사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론장을 펼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영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목표 시간은 4시 30분인데요. 대체로 보니까 공론장을 하다 보면 한 1시간쯤 지나서 말의 분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조절하기 바쁜데요. 그래도 오늘 저희가 늦어도 5시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4시 반으로 하고 마지노선은 5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인사 소개는 순서대로 할 건데요. 맨 끝에 계시는 최숙사 선생님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시는데 자기 인사와 자기소개와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일 짤막하게 그렇게 같이 두 가지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최숙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교육복지센터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최숙자라고 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늘 아침이면 반복되는 일인데요. 일단 경계선 친구들의 멘토링 관련해서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친구들이 일정을 자주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매번 오늘 오는 날이다, 몇 시에 온다는 거를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수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딸, 그 다음에 9살 아들, 이 두 아이가 다 느린 학습자이고요. 오늘 아침에 EBS 국어 수업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두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 놀채 닭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현숙이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요. 오늘 오전에 3교시 오전 수업만 하고 저랑 같이 또 과제하고 저는 여기로 오고 아이는 집에 있어 놀고 있는 거 보고 나왔어요. 내일이 수능이라 오늘 온라인으로 3교시 하고 한다고 공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열심히 수업하고 오늘 여기로 이렇게 달려와서 또 같이 이제 공론장 활동하는데 오늘 좀 떨리네요. 긴장도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이고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원래 오늘은 병원 예약이 오전에 있었는데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꼭 중요한 수업이라서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오전에 온라인 수업 같이 하고 지금 저는 여기에 와 있고요. 아이는 지금 도봉복지센터에서 교육복지센터에서 멘토링 수업 받으러 지금 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토론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영상 보여주십시오. 강원도에선 학생이나 학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생들을 전원 하교시키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당일 갑자기 느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휴현 기자입니다. 춘천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교문 앞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간판이 서 있습니다. 운동장은 텅 비었고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학교 학생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등교했던 학생 500여 명 전체에 대해 하교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내려진 갑작스런 하교 결정에 학부모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일을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오롯이 부모한테만 지금 맡긴 상황이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이달만 8개 학교가 갑작스런 하교 조치를 했습니다. 철원의 한 초등학교는 등교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원격 수업이 통보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긴급 돌봄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초등학교 하교 조치에는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전화하면 이 아이는 돌려보내지 않고 돌봄교실에 남겨둔다거나 얼마든지 학교에서 조치가 가능하죠. 하지만 긴급 돌봄 교실은 오후 5시면 끝납니다. 아이를 좀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일하는 중이라서 주변에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강원도에서 이른바 N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학교마다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등교한 뒤에도 돌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예, 요즘 확진자가 다시 막 치솟고 있잖아요. 예. 오늘도 511명이던데요. 지금 방금 영상처럼 확진자가 나오는 학교가 한둘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학교는 저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하교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등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막 급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중학생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도 않죠? 더 힘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우선은 저렇게 확진이 난 학교는 물론이고 확진이 나지 않더라도 요즘 뭐 3분의 1 등교라든지 또 내일 수능이잖아요. 수능 때문에 원격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돌봄 문제, 이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 발언은 할 테니까요. 예. 역시 최숙자 선생님부터 좀 말씀을 풀어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학교를 가는 도중에 오는 이제 누군지는 확진하지 못하겠는데 갑자기 집안에 이제 누군가가 예비 확진자로 이제 판정이 되면 아이들 갑자기 이제 집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들어본 경우에는 되게 이제 난감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갑자기 일정이 있어서 잡아놓고 학교에 가 있을 거라고 다른 일정을 잡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지라고 발동동 고르는 엄마들 고민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잘 안 되는 경우이거든요. 어떻게든 뭔가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돌봄 교실을 가거나 어디 이제 교육복지실을 가거나 아니면 떼지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봐주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좀 많이 난감하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예. 저희는 뭐 사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알림이로 이제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행히 학교를 안 가는 날이긴 했었는데 그 다음 날이 학교를 가는 날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알림으로 이제 학교에 그런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알림만 있었을 뿐 그 후속 조치가 좀 발빠르게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그런 특성들이 사실 이런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 학교에서 원활한 이렇게 수업을 잘 받지도 못하는데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이렇게 집에서 있다 보게 되면 사실 이 코로나 이후부터 사실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학습이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일반 아이들도 제대로 안 되겠지만 느린 학습자는 더더욱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부모가 이제 모든 걸 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아이가 그렇다 보니 이 버거움이 이제 남들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아이의 학습이 안 그래도 많이 뒤쳐져 있는데 이런 환경 자체가 좀 더 어렵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총체적 난국으로 참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저희는 중학생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하는 건 아니고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1학기 때는 그 수업을 하는 게 출석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았어요. 근데 2학기부터는 출석 따로 수업이 따로 되는데 지금 갔다 안 갔다 하는 상황에서
요번에 이제 확진자가 확 올라가고 수능 준비한다고 3주 전서부터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습관이 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만에 들어가서 체크를 했더니 미확인 과제가 엄청 뜬 거예요. 그리고 출석 체크 제대로 안 되고 왜냐면 출석 따로 과제 따로 있다 보니까 아이가 거기서 또 혼선이 온 거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연락 오고 과제물 안 냈다고. 그래서 아이랑 확인하고 과제물 다시 올리는 작업 한 이틀 동안 고생해서 과제물 올리는 작업 같이 또 했죠. 과제물 올리는 작업은 그러면 다 마무리는 하신 거예요? 예. 과제는 하긴- 수행하셨군요. 네, 과제는 수행했어요. 수행하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랑 같이 저랑 작업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이한테. 그러면서 그걸 과제를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서 과제물 제출하는 것까지 해야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제가 오후 4시까지예요. 일과 중 오후 4시. 아, 오후 4시까지 예. 제출해야 된다. 네.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맞벌이 부모이거나 엄마가 일이 있어서 밖에 있거나 그러면 저도 숙제를 확인해 줄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다행인지는 몰라도 아직 확진자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제가 가장 힘든 거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그냥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음에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아이가 학교를 가는 날, 가지 않는 날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집에서 케어를 한다고 해도 저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다른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스케줄을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뭔가 원하는 걸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도 없고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아, 벌써 한 가지씩만 말씀 들어도 참 어려움이 느껴지네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흔히 뭐 우리가 독박 돌봄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더군다나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다행히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워킹맘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케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워킹맘이 아니라고 해서 또 어렵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벌써 이제 한숨 쉬시네요. 예. 이거는 진짜 내가 꼭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한 가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순서 안 지켜도 된다. 아, 그래요? 또 제 얘기하면 또 흥분할 것 같아서. 일단은 중학교는 과목이 다 틀려요. 과목이 다 틀린데 그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담임을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 아이는 도움반을 가고 있는데 도움반 선생님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톡을 하거나 그 질문을 보내서 숙제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저한테 이제 오는 거죠. 밖에 있어도 저한테 오고 안에 있어도 저한테 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제물을 할 때나 동영상을 보거나 그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들이 선생님마다 다 틀려요. 어떤 선생님은 EBS, 어떤 선생님은 그 문제 보면서 그 만들기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라. 아니면 뭘 음악을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곡을 한 곡 쳐서 영상을 올려라. 댄스를 했을 때 댄스를 쳐서 동영상을 올려라. 그래서 배우고 온 거를 집에서 복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습, 학교 수업 지도, 복습, 과제물 그 모든 걸 다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학원도 많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지금 코로나 이전에 같으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과제들은 안 해도 되는 과제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등교를 안 하니까 교사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과제 수행 예. 결과밖에 없다. 그렇죠. 그 동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예. 그리고 올리라고 한다. 예. 그게 다 이제 시간인 거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지금 중학생이니까 1학년이니까 중학교 학교 적응도
버겁죠. 어려울 텐데요. 예. 근데 학교 적응은 다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1년 지났는데요. 아니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마음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아니, 마음은 중학생인데 예. 하는 행동들은 초등학생인 거죠. 예. 왜냐하면은 학교 갈 때랑 안 갈 때랑 차이 나는 게 학교 갈 때는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요. 불안도가 높아서 학교 가는 날이요? 예. 예. 그 아이가 치료실에 가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진행할 때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에 피드백이 예. 세게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온라인 수업할 때 좋은 점이죠.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예. 그만큼 긴장은 예, 안 하고. 긴장도가 낮다는 예, 얘기죠. 예, 예, 예. 그런 차이점이 바로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봄에는 아이들은 정말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 간절하게. 예. 그래서 언제 학교 가요? 막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제는 학교 가는 날 긴장한다. 예. 느린 학습자만이 아니더라고요. 느린 학습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도 예, 예. 학교 가는 거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학부모 공론장 때요 물어봤더니 학교 가면은 예전에는 재밌게 놀고 예.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예. 또 급식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급식도 이렇게 칸막이 친 데서 먹게 하고요. 대화 안 된다. 네. 예,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옆에 손잡지 마라. 예. 이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만 가면은 시험만 본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학교 입장을 또 얘기 들어보면 평가는 해야 되는데 평가가 우리말로 따지면 시험이잖아요. 예. 시험은 봐야 되는데 학교 오는 날 시험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등교일 날은 시험을 봐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등교는 시험 보는 날. 그래서 학교가 가기 싫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저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저희 아이도 시험 왜 보냐고. 예. 평가 왜 하냐는 예. 얘기 예. 하니까. 예. 그래서 네가 공부한 걸 확인하는 작업이야 하고 설명은 해주는데 솔직히 우리 아이들한테나 일반 아이들한테 시험을 왜 보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예. 학습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시험이라는 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설명해줘야지 그 아이들이 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시험이구나 참 그걸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공부한 걸 성취한 걸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걸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이 당연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은 해야 되겠고 예. 부모로서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음. 그 오후 4시? 네. 4시에 이제 숙제를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저희는 반대예요. 어. 근데 어떤 게 반대냐면 이제 집에서 일주일에 학교를 2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안내문으로 이제 그날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방송을 보고 무슨 이제 몇 쪽에서 몇 쪽까지 풀어라. 그리고 영상을 하나 이렇게 주시고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글씨를 써라.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쓰고 문제풀이를 해서 이제 학교 등교하는 날 이렇게 잘 챙겨서 줘요. 근데 처음에 몇 번은 이렇게 검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간이 차츰 흐를수록 숙제를 해봐도 검사를 안 하시고 그대로 들고 와요. 근데 문제는 이 느린 학습자의 자녀가 또 숙제를 내야 할 때 제때 제출을 안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도 그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챙김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이제 아이가 학습을 지금 2학년이거든요. 이 느린 학습자는 1, 2학년의 학습 곤란도가 일반 아이들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특수교육 대상자지만 그 원반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왠지 담임 선생님께서 왠지 이렇게 챙김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또 도움반을 가지 않기 때문에 도움반 선생님도 챙기지 않기 때문에 좀 애가 그 속에서 좀 방임을 한다는 느낌이 살짝 들고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학교 자체 내에서 기초 학습반이라고 해서 이 학습을 좀 돌봐주거나 이렇게 멘토링을 붙여줄 텐데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돌봄조차도 받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사각지대에서 배제가 되는 느낌을 크게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열심히 숙제를 하고 챙겨줘도 그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가방으로 들고 들어오니까 이제 저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저도 숙제를 안 챙겨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9살 아들도 있지만 7살 딸도 이제 미취학인데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이제 예비 초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느린 학습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이 많이 더뎌요. 더디다 보니까 이 7살 딸아이를 앉혀서 공부를 시키면 이 9살 딸아이 아들이 멍하니 앉아있고 다시 이 9살 아들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 이 7살 딸아이가 멍하니 앉아있는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는 게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제 너무 다들 가정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정말 엄마가 온전히 학교의 모든 것도 챙기고 그러니까 저같이 7살 딸과 9살 아들까지 일일이 다 챙겨야 하는 이런 버거운 삶이 좀 엄마의 뭐 이 스트레스와 좀 이런 환경적인 게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네. 3학년은 어떠세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는 도움반에 지금 가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버텨봐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만큼의 한 50% 이상, 한 50에서 60% 정도는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도 몇 줄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검사를 받아야 할 게 6장, 8장 계속 이렇게 늘어나. 제가 올 때마다 계속 물어봐요. 이번에 숙제 검사 해주셨니? 아니어서 그 학교에 가는 날도 적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엄마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잘 케어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팠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다 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초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한 5, 6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여기서 뭔가 벗어나 구멍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이를 유심히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유심히 보면서 아이를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지금은 조금 그런 힘으로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랑 좀 유대감을 가졌다는 그런 생각? 네, 그런 걸로 조금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이제 딱 나쁜 것만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이제 느린 학습자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버거운 삶이에요. 삶인데 사실 그동안은 치료실과 학교에 어떻게 보냄으로 인해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해피했었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가장 디테일한 부분을 직면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도 초기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가 정말 학습이 이 정도도 안 됐니?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물론 이제 뭐든지 시작할 때 이 적응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적응기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 기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로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식을 더 자세히 알게 됐구나. 그게 학습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내면적인 모습까지.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소리 지르는 것도 좀 덜하게 되고 또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구나. 너만의 시간이 있는데 나만 힘든 것만 생각을 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다방면적인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2학기 되면서 학교 선생님하고 일이 있었어요. 학교 1학기 때 시간표와 2학기 때 시간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랑 수업 체크 들어가야 되는 걸 체크하다 보니까 과학이 저는 중학교 애들하는 과학이 1, 2가 있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과학 2가 생겨서 아이를 보고 들어가서 수업 출석 체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수업 개정 과목이 아예 생기지도 않은 거예요. 생기지도 않은 개정 과목을 저랑 아이랑 계속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담임 선생님이 들으시는 거 하시는 말씀이 대뜸 어머니 저희 아이 이름 얘기하면서 아이 공부시키실 거예요? 전화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니요, 이건 공부를 시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아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시기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 과학투 선생님이 아이를 초대해야지만 그게 생기는 건가 봐요. 그 창이 형성이 되는 건가 봐요. 저도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과학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초대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벙찐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 아니 선생님 제가 그 자리에서 한 얘기는 선생님 이건 배려가 아니죠. 배려는 저와 제 아이가 선택해야 배려인 거지. 그렇죠. 상대방이 저하고 제 아이를 배려한다고 초대하지 않는 건 배려가 아니죠. 배려가 아니고 배제죠.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목소리 톤이 달라지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딱 치고 나니까 담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재택 근무 중이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연락하고 난 다음에 학교 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창 형성이 안 돼서 확인하느라 전화를 했더니 대뜸 아이 공부시킬 거냐 물어보고 두 번째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그거는 어찌됐든 그 얘기를 상반기 겪고 9월달 그 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내 아이를 너무 일찍 오픈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상반기에는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하반기에는 제가 거의 개입을 안 해요. 그 숙제 과제물 올리거나 뭐 아이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닌 이상은.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과제가 밀렸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한 숙제가 공부가 되지 아이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평가 자체가 평가서가 나왔는데 성적 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좀 온라인 수업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이의 진짜 실력이 아닌 부모의 실력이 아이의 수업 평가가 돼버린 거죠. 학습 평가가 돼버린 거죠. 현재 코로나 시대에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엄마의 좋은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중간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상위권과 하위권만 있는데 그 상위권으로 가는 학생들은 원래 공부를 잘했거나 부모가 도와줄 수 있거나 나머지는 다 하위권, 중위권도 지금 거의 없어졌다. 아주 실감나는 말씀이네요. 이런 비슷한 경험들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이 하죠. 예. 네, 많이 하고 많이 울고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아주 그냥. 네. 이건 진짜 농담처럼 여쭤봐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 그거보다 좀 정도는 더 많이 아니죠? 웁니다. 더 오세요? 일주일에 네. 한 번도? 제가 좀 눈물이 많아서. 초등학교 때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센터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습이 안 되니까 담임 선생님 추천해서 가봐라 해서 오신 분들하고 자발적으로 오신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예. 근데 제가 어머님 1시간, 아이 1시간 이 정도로 초기에 만나는데 다 오시고 가셨어요. 너무나 많이 오셨던 게 어디다 얘기할 곳도 없고 몇 번 얘기하다가 눈시울 뜨고 주셔고 줄로 흘러주셔가지고 많이 울으셨던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저기 했던 게 학년이 올라가도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이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몇 번 못 만났잖아요. 근데 아이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는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에 가장 상처가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반면에 그냥 우리 아이가 습관이 안 돼서요. 아니면 좋아하는 과목은 하는데 뭘 못해요. 이렇게 했던 엄마들이 이제 좀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깊이 좀 자세히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아이에 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가시는 모습도 의외로 좀 괜찮았던 효과죠. 학기 초 봄만 되면 엄마들이 많이
그 마음의 평화를 얻다가 다시 봄이 오면 다시 이제 다들 불안과 수면제와 우울증을 찾으러 병원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봄만 되면 이게 소수의 엄마가 아닌 다수의 엄마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이런 문제로 많이 좀 마음의 고초를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 또한 그렇고.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다 봐줘야 될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네. 눈물 흘리고 예, 그렇죠. 어머니들 많이 네. 오셨는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도 전에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예, 것들에 대해서 예. 굉장히 상처가 많으셨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가르쳐 주고 싶으나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긴급 돌봄이나 이런 데 하기도 하고 뭐 도움받으러 가기도 하는데 예. 이제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선생님이 친해지지 못한 선생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몸짓으로 보내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왜 스트레스 가중치가 이제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이해는 되나 아이한테는 아주 큰 돌멩이처럼 다가와서 억울함을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으씨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욕이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는 이제 억장이 무너진다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주로 그 최숙자 선생님하고 면담하신 어머님들이 평소에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우셨군요. 하소연 얼마 할 때가 네, 없으니까 만나신 거예요, 그죠? 그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일찍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을 이제 막 안타까워서 하시더라고요. 밤새 못 주무셨고 아이는 보내야 될 상황인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지옥을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예. 얘기를 했다고. 근데 도와드릴 수도 없고 학교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입장에서도.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돌봄, 긴급 돌봄이나 이렇게 좀 지원되는 거나 뭐 도움받는 선생님들에도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학교에 나오셔서 이렇게 학습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을 개별 학습하고 있는 선생님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없는 반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건 알아요. 근데 이거 어제 알려줬잖아. 왜 몰라. 이렇게 하고 다그쳤을 때 아이는 더 위축돼서. 위축되고 그렇죠. 어머니 하소연도 이해가 가는 게 그럴 거면 내가 아이를 왜 도움반에 보내겠어요. 예. 그걸 잘 알았을 정도면. 이렇게 예.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머니의 예. 그 아픔이 이해가 되죠. 저는 도움반도 초등학교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도움반은 온전히 진짜 도움반 과제물은 부모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도움반에 들어가야 될 시간에 제가 그 아이 과제물 준 거를 아이랑 둘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죠. 학습지처럼. 근데 정말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야. 도움반에서도 기댈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일반 아이들도 핸드폰, 게임, 컴퓨터 이렇게 중독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그 1학기 때 그 활동 그 패턴 보면은 아침에 온라인 수업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수업 마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핸드폰 보고 그러면 쉬었다가 자기 또 TV 본다고 보고 또 쉬었다가 자기 또 컴퓨터 한다고 컴퓨터 보고 또 쉬었다가 다시 숙제하고 또 핸드폰 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 뇌가 정말 파충류의 뇌가 돼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느껴져갖고 도움반 선생님한테 어떻게 좀 해결책 좀 내보시라고. 한 달에 한 주 가는데 한 주 가서 도움반에서 뭐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겠는지. 원반에서도 지원 못 받아, 도움반에서도 지원 못 받아. 아이 수업 상태는 고착이 돼 있고 부모하고 아이하고 감정은 계속 대립되고 사춘기 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가 더 나았다라는 게 사춘기가 오면은 이게 제 마음대로 아이한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니까 그 항의하는 건 도움반 선생님한테 항의하는데
도움반도 그걸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원반도 마찬가지고 도움반도 마찬가지고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도움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게 관계 끌어가는 원격 수업은 그런 사례도 들어봤어요. 근데 예.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힘드신 건 있는데 하루에 5명한테 전화하는 것도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반 선생님도 그렇고 원반 선생님도 그렇고 그 많은 아이 중에 하루에 한 번 아이 잘 있는지 오늘 뭐 했는지 힘들었던 건 없었는지 라포 관계를 형성할 틈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친밀감을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정말 할 수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전화로라도 목소리라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들이 계속 만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기 세 분 어머님들은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있죠. 있죠? 네, 있죠. 뭐 초등학교가 더 편했다고는 얘기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라 아직 막 뭐라고 많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지나왔던 1년과 그 총 2년 뒤돌아보면 되게 몸이 건조한 학교 생활이었어요. 왜냐면 그 동일한 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우리 아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반에도 있었는데 이 선생님의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의 그 재량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케어가 이렇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 동급 친구의 선생님은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써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선생님의 재량이라 선생님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그 1년 동안 저희 아이는 그 어떤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2년을 지나봤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 내에 이제 많은 느린 학습자 이제 부모 자조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사람은 많이 드물거든요. 저희처럼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됐을 때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2년을 지나 보니까 오히려 부모가 아이한테 낙인을 씌우고 좋은 글씨로 이 초등학교 전학년을 보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희가 지난 그 2년 동안 선생님이 그 배제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의 그 재량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그 혜택을 그걸 많이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비교감까지 들고 그리고 이제 학년 초가 되면 이제 담임선생님이 전화 상담을 하는데 분명히 전화 상담이 20분에서 30분일 텐데 5분 만에 끝났어요. 맞아. 네, 저희 아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 멘트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던진 질문도 아이가 잘 지내는지 학교 수업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는 하시는 편인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서 끝나요. 거기에 따른 후속 우리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이제 다른 아이에게 이제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런 후속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도움만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후속 작업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심 소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게 이게 과연 옳았던 일일까? 근데 반면에 다른 그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던 다른 느린 학습자 부모를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원반 안에서 또 이렇게 배제감을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물론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그게 가장 속상하고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 이전에도 느린 학습자들은 힘들었다. 네. 이 얘기 이제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시죠. 아까 이제 선생님 통화하셨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예. 아마 저희 부모들이 통화를 엄청 많이 하고 살 거예요. 그러시죠.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저도 지난 2년 보내면서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뭐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이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통화는 진짜 못지않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이제 아이 그 도움반에 가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고 그냥 원반에 있고 이런 거를 하는데 엄마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내 아이를 오픈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꾸려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그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이런 아이에 대한 인지가 너무 낮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정말 몇 % 정도 존재를 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다들 인정을 해주신다면 엄마들이 이렇게 큰 고민을 안고서는 아이를 오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사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그 도움반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담임 선생님이 거부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제 아이를 도움반에 보냈으면 원하더라고요. 보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기대를 품고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쑥뚜껑 열어보니까 담임이 거부하니까 담임이랑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요. 솔직히 담임 입학할 때부터 오픈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입학해서 오픈을 했는데 담임하고 상담할 때 오픈을 했는데 담임이 아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움반으로 갔는데 도움반에 가서 지금 저는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그 담임하고 싸웠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학교를 딴 데로 전학 갔어야 됐나? 뭐 그런 고민들 가끔씩 밤에 잠 안 올 때 생각을 해요. 중학교 생활 이제 1년 이제 겪어보면서 학교에서 갔었을 때 또 일로 천천히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을 때 그걸 경험해 보니까 오픈한 게 잘한 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잘못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민이가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하고 있었던 일, 아이들이 힘들게 했던 일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선생님이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그럼 또 그 하나씩 역차별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얘기를 부모인 제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오해 푸시고, 창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아이를 지도해 주세요. 전체 아이들 지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전문가가 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 버거워요. 엄마로서도 버겁고, 부모로서도 버겁고, 인간인 저 자신한테도 버겁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정말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이 항상 한 번 이상은 부딪히는 그런 딜레마를 말씀하시네요. 네. 오픈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일이 생겼을 때 담임 또는 학교와 싸워서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냐 아니면 전학이라도 갈 거냐. 항상 고민을 계속 하시는 대목이잖아요, 이게. 기존에 이제 저희 센터에 오셨던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진짜 얘는 기초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반을 확 가버린다든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의 그 결과치를 내는 거 결론 딱 내려버리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지금 억울함이라든지 서러움이 되게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는 이제 이게 어차피 이제 경계선 지능의 친구들은
한 가지 원인으로 경계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다르듯이 경계선 아이들은 진짜 다양하게 갖고 있는 어떤 우수성이 보이는 점도 있고 어느 한쪽 면이 조금 모자라서 통합으로 해보니 이런 결과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딱 표면적인 지능 지수만 보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에 이제 자료도 없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막 뛰어다니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이제 수업했던 패턴만 보시고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시지 않고 차단했던 게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님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나눴더니 내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봐 주는 사람, 내 네. 아이에 대해서 온전히 1시간을 얘기해 보는 적이 처음이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담임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반면에 몇 분 정도는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그냥 들어보는 그 듣는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인식만 좀 바꿀 수 있다면 다만 천천히 갈 뿐이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로 그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모방을 하고 배워서 이렇게 사회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 일반 학급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친구들하고 노는 관계, 그 안에서 관계성을 그 뭐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그게 재반복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그런 관계들을 배우려고 학교에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학습도 중요하죠. 학습도 중요한데 학습보다는 그 아이 자체로 좀 보고 평가하고 설명을 좀 모르면 설명해주면 우리 아이들 다 따라 하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면은 그게 납득을 해서 아이들이 해요. 근데 모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이제 학습이라는 걸로 딱 경계선 지어서 학습 안 따라오니까 바로 아웃. 학습되면 인. 학습으로 이제 완전히 차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인 안에 그 아웃라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서울대나 연고대나 뭐 유명한 뭐 그런 뭐랄까 스펙트럼을 많이 쌓아 올려서 자기가 뭐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결코 아니거든요. 뭐 유명한 회사 들어갔다가 몇 년 있다가 그냥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린다는 이유 하나로 아이들을 그냥 선을 그어가지고 도움만을 보내거나 하는 것이 좀 이건 좀 사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제 학교 바깥에서 이제 현직 교사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제가 아까 2년 동안 참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되게 무미건조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선생님들에게 피드백도 없었고 또 그분들에게서 뭔가 크게 기대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환경적인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껴서 좀 없지 않아 인간적으로 조금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뭔가 좀 원망 어린 마음이 있었는데 외적인 장소에서 이제 교사와 함께 대화를 해보니 선생님도 이제 교실에서 이제 한 20몇 명 되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한 5명 안팎의 이제 관리를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두 명이나 뭐 1명 정도 이제 경계성 지능을 아이를 만나게 된다. 그런 애들 만났어요. 만나는 건 알지만 이 아이들의 뭐 특성이라든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동안은 그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엄마들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안고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까 학교를 특수교육 대상도 됐으니까 선생님이 뭔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특별한 대우를 하고 챙김을 해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조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식도 없지만 그 선생님들이 경계성 지능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한 아이를 다 케어하고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그 아이의 학습을 물론 학교는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환경 자체가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를 케어하기엔 되게 버거운 환경이기도 해요.
물론 그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챙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챙겨줘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게 그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그 선생님도 아이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좀 제도적인 면에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뭐 인식 교육을 시킨다든가 좀 저학년에는 선생님 한 번 좀 더 투입을 해서 좀 더 선생님이 좀 그 업무에 과중하게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일반 아이든 그다음 우리 느린 학습자 아이든 좀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여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조건이 좀 갖춰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저희도 정말 죄 없는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리고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을 접하면서 이 경계선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서로가 서로를 좀 배워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흔히 그 예전에 이제 특수교육 문제가 됐을 때 교사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좀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느린 학습자도 느린 학습자 인식 개선 교육 또는 뭐 느린 학습자 이해 교육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필요하긴 한데요. 그리고 실제 일부 한다고도 얘기 듣긴 하고 들었어요. 근데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개선됐느냐 이런 건 잘 아직 들은 적은 없어요. 그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하고 예. 올해 학교별로 찾아가서 전에는 예. 이제 전 예. 선생님들 모시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학교에 들어가서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은 근데 경계선 지능이라는 말, 그 느린 학습자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엄마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세게 다가온다. 예. 그래서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이미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인지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라고 했었는데 다른 학년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의뢰가 되고 연계가 돼서 그에 맞춤 교육을 예. 시작을 했는데 학부모들 만나면 이거 좀 들어하지 않겠어라고 선입견을 갖고 계신 그 학년에서는 의뢰가 없었던 예.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의 반응은 이제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있잖아요. 경계선 지능이라든가 느린 학습자가.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개입돼서 거기에 대한 맞는 걸 찾아가게 되면 향상점이 되게 많이 있는데 뒤늦게 발견되면 정말로 어려워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자본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예. 거를 예. 다 같이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도봉교육복지센터에서 네. 학교별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셨잖아요. 네. 몇 개 학교 정도 하셨어요?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있죠. 집체 선생님들 교육 모시고, 하신 거군요? 네네, 아, 선생님들을 모시고 했었고 올해는 학교별로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각 담당자가 뭐 중학교도 가고 초등학교도 네. 가고 다 가서 했었었고 그럼 전 학교를 다 가신 거예요? 도봉구에 있는 전 전학교는 학교? 못했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오세요 하는 곳만 갔죠. 네. 많은 한 10개 학교 정도 가셨을까요? 네, 그랬어요. 10개 학교 정도라도 가셨다면은 네, 그 학교는 어쨌든 네, 많이 약간의 변화는 의뢰를, 생겼을 거 많이 아닙니까? 의뢰를 해주시고 우리 예. 학교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었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어머니들 우리 학교 이렇게 많은데 왜 연계가 안 되지라고 생각했을 예. 때는 선생님들께서 좀 마음을 열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느냐 아니면 예.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시느냐에 예. 따라서 틀려져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은 저희가 이런 아이도 있으니까 좀 학생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했을 때 그냥 그 담당자 선생님께서 커트를 하시는 거죠. 어머님들이 선입견 이런 거 싫어하실 거예요. 예.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 끊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서 하시는 분도 의외로 생각보다는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들에도 연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 외에 많은 업무 과정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머니들하고 학생을 도와주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3명 정도 요즘 되잖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은 해대로 헤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거의 3년 동안 엎드려 있었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눈여겨보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주변의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의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아이를 개인적으로 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줄 수 있는 미래잖아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은 그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서울학습도움센터가 올해 경계선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예, 예. 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네. 보니까 그 학습 도움 교사 이렇게 배치하고 이래서 좀 있긴 있더라고요.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서울학습도움센터와 교육복지센터와 좀 연계해서 내년에는 지금도 학교에서 지금 그 1학기 때는 거의 이제 학습 도움 자체, 저 학습 심리사 자체가 예, 파견이 안 됐었고요. 그렇죠. 예. 2학기에는 추가 모집을 해서도 학교에 예, 다 파견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멘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그렇죠. 않았던 선생님들이 어느 갑자기 날 나한테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애가 그렇죠. 넉다운이 되는 어느 날 상황도 갑자기 바빠요. 네, 바빴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처음에 하나 할 때는 기뻤는데 여기저기서 막 하고 예. 있으니까 애가 이제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져주지? 예. 막 이런 거에서 학습량이 폭발해서 오히려 그렇죠. 이제 역효과? 약간 그런 효과를 그렇죠. 나왔어도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서 있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했었고요. 예, 예. 그나마 거기까지 나오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집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 예. 아이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가정 방문이 힘든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예. 컴퓨터를 만져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거꾸로 또 이 친구들의 이해도가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걸 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첫 시도인 한 해였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중복되는 것도 좀 없잖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게 분배됐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학습도움센터하고 교육복지센터하고 함께 좀 그 힘을 기울여 가지고 서울학습지원센터는 교사들에게 느린 학습자 이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지금 도봉교육복지센터가 작년하고 올해 했듯이 네, 서울 전체 차원에서 네.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혹시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되긴 하는데 이제 따로국밥이라고. 되긴 하는데 예. 예. 똑같은 네. 교육을 해마다 실시해도 그것도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맞아요. 얼마나 마인드가 네. 있느냐. 따로 도움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될 네, 테고 네, 네. 도움이 안 되는 데는 여전히 안 될 네, 네, 테고 예, 그렇죠. 어떻게 담당자가 받아들이는, 어떻게 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예, 똑같은 학교라도 작년과 올해의 온도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까요? 예. 그렇죠, 낫죠. 낫죠.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들은 이렇게 네.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순회하시잖아요. 예. 매년마다 예, 한 예. 번씩.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잘했던 선생님은 저쪽에 가서도 또 힘으로 잘하시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건 맞는 얘기죠. 네, 네, 네. 예.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내가 4년, 5년마다 한 번씩 전근을 가시잖아요. 네, 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새로 간 학교는 분위기가 안 돼서 내가 하던 것도 못 한다. 이런 말씀도 제가 가끔 들었거든요. 그리고 새로 정근을 가면 1년 동안은 좀 분위기에 적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년 차부터 전에 하던 거 또 하게 된다. 그럼 1년간은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교사가 중요하다.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 태도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이런 선생님. 이해 교육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네. 그러면은 이해 교육을 하자. 네. 대신 잘 하자. 네, 맞아요. 이게 지금 과제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이것만 되면 그건 다 된다 이게 아니고 요거 정말 작은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어떤 그러면은 훌륭한 한 번은 선생님은 해보고 복지사 역할까지 다 잘해볼 수 해주고 있게 그러죠. 하자.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한 번은 해볼 수 있겠네 이거는 그죠? 네.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 좀 이어서 이제 선생님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아니, 같은데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요 아,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너무 네.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저도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저희 담임선생님이 이걸 안 보길 바래요. 오히려 괜히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네. 저 안 그래도 낙인인데 여기서 그렇죠. 더 낙인이 되기는 저희도 한 부담스럽긴 명이라도 해요. 더 여기 발굴해서 좀 의뢰 좀 해보고 그 아이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진짜 많습니다. 네. 좋은 선생님이 많다는 건 저희도 알죠. 네, 네, 네. 근데 그 좋은 선생님을 제 아이가 만나길 바랄 뿐이죠. 네,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느린 학습자들을 음. 조금 많이 배제되는 환경이라서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게 저희 돼요. 담임 선생님한테도 저희 아이의 특징이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픈한 거랑 틀리게 저희 아이가 느린 학습자이고 경계선 지능인 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수용이 안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또 초등학교 때처럼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아이가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좀 해줬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고려하셔서 아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좀 알려줬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제 제가 또 담임 선생님 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학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인 제가 우리 아이가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뭐 검사도 하고 치료실 다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친척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아.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저도 한 7년, 8년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경계성 아이예요. 왜 이렇게 안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니 내 가족도 나와 가까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우리 아이를 이해했는데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를 뭐 기껏해야 1년만 보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자세히 보고 또 엄마가 얘기했던 엄마가 얘기는 했지만 과연 얘가 이런가? 그 선생님이 이야기까지는 정말 상당한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선생님 재량으로 우리가 자꾸 요구해도 되는 걸까? 이거는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말 장기적이고 정말 다방면적으로 인식 개선이나 정말 이렇게 교육복지 뭐 교육을 따로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 한국의 전체적인 그런 정말 전폭적인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야만 이런 게 이 한 명의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대하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게 과연 선생님과 엄마와의 그런 1대1로 이 소통이 이게 과연 1년 안에 이게 될 수 있는 걸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부모로서 늘 이걸 1년에 한 번씩 새 선생님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상당해요. 또 코로나기 때문에 다른 일반보다도 몇 배의 그런 참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참 가정적으로나 또 아이한테나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올 한 해 온라인 수업 진행하면서 그 가족 간에 힘들었던 일은 저는 제 아이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업을 중재를 해주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듦을 갖다가 또 만나는 사람은 또 신랑이잖아요. 신랑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신랑은 그게 뭐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본인이 쉬는 날 온라인 수업을 중재를 해주고 저는 이게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밖에. 본인이 하루 중재해 보더니 중재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전화해서 제가 나중에 힘들 정도로. 언제 들어오냐? 빨리 들어와.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 애 보고 수업에 어디 들어가라는데 나 모르겠다고. 제가 그 화면을 앞에 둬놓고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찍어서 좀 보내주던가 좀. 이 상황인데 내가 뭘 해줘야 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중재할 때 힘들어가고 호소할 때는 하소연할 때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반대로 돼갖고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아이한테 뭐라고 하고 애가 집에 들어가니까 아빠랑 수업 안 하고 싶다고 다시 수업하고 싶지 않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하고 수업만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다행이죠. 이제 아빠하고는 얘기 안 해요. 많이 그래요. 진짜 많이 그래요. 어딜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아빠 간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엄마랑 아니 아빠 벌써요? 중에 2학년인데? 아 그럼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당연히 이제 엄마잖아요. 네. 그런데 아빠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빠들은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엄마처럼 자주 보는 게 아니다 보니 엄마가 일이 생겨서 이제 원격 수업을 아빠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아동학대들이 늘고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은 이제 또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애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집에서 학습지를 하거든요. 나름 중년의 아저씨가 이제 학습지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되게 장기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 처음에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요즘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도 저희 아이가 이제 경계선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게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날따라 많이 힘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쭉 저희 아이에게 굉장히 격하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라서 저런가? 이런 생각에서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경계선 아이를 이 학습적으로 다가가는 엄마가 아닌 그 외적인 사람들은 우리 아이를 그닥 친절하게 학습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학원이나 학습지나 그다음에 우리는 나름 이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학습 하나 갖고도 친부모인 아빠도 그렇게 혼을 내고 심지어 꼴밤도 때리고 이러는데, 가족이 아닌 타인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늘 불안하고, 내 아이가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게 참 그래요. 너무 속상하고 그래요. 아까 여기 시작하기 전에 학원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학원을 그때 두 번째 만에 그만 네. 나오라고 했었나요?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잘 집중을 못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참 가벼워요. 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 그래 너 여기서 여기까지 풀어라고 얘기해도 그 1번 문제 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제 저도 왜 가만히 있어? 이거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아이가 둘이잖아요. 너 이거 하고 있어? 그러면은 멍하고 있는데 그 1번 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2학년이 구구단을 외우는데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지에는 구구단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부지불식한 문제들이 나오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건 새로운 구구단인 거예요. 우리가 이른이 하면서 9단까지 외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구단이고, 문제집에 있는 뭐 4, 8이 얼마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또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될 만큼, 이렇게 새로운 지문들이 나오면 새롭게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이 아이는 이 아이 속도대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주는 어른들이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접근하지 않으니까 아이한테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도 그렇게 우리 아이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준다 하더라도 학원에서는 우리 아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엄마는 학원에 가서 또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아이가 좀 느리니까 천천히 가도 돼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하면 마치 저는 물주가 된 듯한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우리 아이한테 제대로 가르치고는 있나? 문제집을 보면 몇 개밖에 안 풀려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저희는 학원에 전전하게 되고, 우리 아이를 반겨주지 않으면 그 학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참 요즘 삶이 그렇습니다. 학원은 그러면 몇 군데 다녀봤나 봐요? 계속 시도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1, 2학년은 학습 곤란도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잡으면 어느 정도 따라는 가는데, 문제는 이제 3학년부터가 과목 수가 늘어나고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예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보다 조금 앞서가야,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좀 더 앞서가야 그 아이들과 발맞춰 나가고, 그리고 먼저 연습을 해가야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배제되지 않고, 그리고
이 아이 느린 학습 자체도 학교에 가서 자기가 친구들보다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체적으로도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여러 방면으로 학습을 가르치게 되는데 또 그것을 바라보는 지인들은 어머 너 공부 욕심 있니? 예. 이런 소리를 해요. 예. 너무 관리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어차피 애가 따라오지도 못할 거. 애 마음이나 신경 쓰지 무슨 공부까지 시키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속상하죠. 예. 3학년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학습적인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학습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지내면서 집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학습 능력, 뭐 성과 이런 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학습 쪽은 좀 접어놓고 있는 편이고요. 그 대신 이제 정서적인 면 아니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활동하는 면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찔리긴 하네요. 말씀을 저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시면서 이 학원도 알아보고 저 학원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찔리기는 하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쫓아오는 거에 대해서 아이를 혹시 잡지 않을까? 원래 안 되는 애를 뭐 이 정도는 와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네. 그 학습 능력은 좀 어때요? 아이의 학습 능력은? 학습 능력은 아주 저조해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 한다든지 그게 또 문제잖아요. 힘들어하지 않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니 아이가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요. 네. 제가 항상 아이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너는 조금 달라. 네. 너는 조금 느리게 가지. 예. 봐, 작년에는 줄넘기를 1개만 했는데 올해는 지금 5개나 하네.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 너는 조금 느린 거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잘하게 될 거다. 네.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예. 천천히 가는 거라고. 예. 네. 지금 하다 보니까 계속 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네. 계속 하게 되네요. 근데 다른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네.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이 중요하다 보니 저도 이제 학교 얘기는 그만하고요. 가정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못하는 얘기는 그리고 또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못하는 얘기는 또 후일을 기약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어서 계속 그 학교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은 살짝 그 가정부라 얘기도 좀 나오긴 하고요. 막 이러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은 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잘 안 돼서 네. 대면 수업을 지원한다고 뭐 마을이라든지 또는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원격 수업 도와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군요. 네. 솔직히 그 줌이나 클래스룸에 그 구글의 클래스룸 안에 미트나 그 안에 또 채팅이라고 또 하나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전 올해 다 배웠어요. 정말 몰아쳐서 학교에서 요구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배웠는데 진짜 올해 제 아이한테 한 얘기는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가 몰라서 화가 나.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또 당황스러워. 이런 얘기를 계속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너한테 화난 게 아니라 엄마 스스로에게 화도 나고 이 코로나 이 상황도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그래.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한테 화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서 아이한테 계속 그 상황을 설명해 줘 가면서 제가 배워가면서 아이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는 이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은 뭐 줌, 클래스룸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송현숙 선생님은 어쨌든 잘 아시네요. 중학교에서 다 나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요. 진짜 공부 많이 하시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숨만 나왔어요. 너무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주에 그런 발표도 했거든요. 아까 그 자료 예, 보시면은 예. 그런 지원 해주겠다. 예전에는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을 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있었다면 네. 이후로는 네. 원격 수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에 갈 수도 있고 가정으로 또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기대 잘 안 되시겠어요? 그죠? 전혀. 실제로 일어날 거 과연 그런 일이 야, 네. 누구에게라도 일어난다면 좋긴 하겠지만 네. 나에게까지는 안 일어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대상자에서는 제외되겠죠. 왜냐하면 네. 저희는 한부모 가정도 아니고 취약계층도 아니고 국기법 대상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그 모든 거에서 다 배제되는 거죠. 솔직히. 그러면 이제 어쨌든 1년이 저물어 가는데요. 네. 내일 이제 수능이니까 우리가 수능 하면은 대부분 1년은 마무리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기말고사 보면은 방학해야 되잖아요. 네. 올해는 또 방학답지 않잖아요. 또 내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는 안 끝냈다잖아요. 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뭔가 좀 그래도 개선되겠지. 이거는 좀 돼야지. 이런 얘기 좀 한번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내년에는 좀 이런 점에서 기대는 된다. 내년은도 역시 암울하다. 뭐 아무 얘기라도 좋습니다. 네. 교육청이나 그리고 교육복지센터에서도 교육청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올해 노력한 거는 알아요. 근데 저희가 올해는 이제 계획을 잡으면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연장되면 어떡하지라는 이중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들에서 경계선 진흥에 친구들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하는 거를 당당히 엄마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귀 기울여 드리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말에 좀 기울여 달라. 네네. 우리 어머니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그게 바로 개선할 점인 거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뭔가 대책을 세워도 알아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네, 함께 현장에 계획을 진짜 어려움이 뭐냐, 고충이 뭐냐. 아까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네. 좀 됐으면 좋겠다. 예를- 이거 하나라도 해달라. 예를 한 가지 더 네. 들자면 우리 예. 친구들이 이제 가장 부족한 문제가 사회성 문제라고 해요. 예. 친구들을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데 예. 23명도 우리 친구들한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명부터 3명, 4명 이렇게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모임은 4, 5명 이내잖아요. 예. 그런 소규모의 교육도 많이 좀 활성화되고 준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오늘 2학년 저희 첫 아이의 그 2년 동안 학교 생활에 대해서 참 짧지만 나름대로 오늘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둘째도 느린 학습자여서 예. 지금 12월이 취약 총리서가 날아올 때예요. 그렇죠. 예. 저는 둘째 아이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내년 이제 예비 초등학교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둘째 얘기를 많이 못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학부모들이 다들 학교 들어가서 경계선 진흥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예. 이미 빠르면 5세, 6세, 7세 이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이미 다 알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다 조치를 취해서 학교에 입학한 거잖아요. 근데 정작 이 미취학 엄마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또 학교를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그 엄청난 혼란스러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어느 누구 뭐 선배맘들의 그런 이야기도 들을 때도 없고 예.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대혼란기를 많이 겪을 때가 바로 이 취약 전에 이 부모들이고 그렇죠. 이제 자녀들이야 예. 해먹을 예. 수 있겠지만 이 네. 아이들이 또 입학을 하면서 또 혼란을 겪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준비반을 그래도 예전보다 좀 해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학교 준비반을 하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모이게 되면은 또 위험성도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올해는 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예비 초등을 준비하는 그런 부모들도 정말 많이 힘든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니는 애들 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뒷받침되는 게 없는데 이런 미취학은 완전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예. 좀 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매뉴얼이라든가 예. 또 학교 재학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워킹그룹 자체 차원에서라도 입학 교육을 좀 하자 이렇게는 했는데요. 정말 좀 제대로 좀 준비해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우리 자체에서 하더라도 내년에는 뭐 서울시 교육청하고 좀 같이 특히 이제 서울학습 도움센터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입학 교육을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 다음 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최숙자 선생님께 들은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세 분은 자기 아이가 취학 전에 이미 느린 학습자라는 걸 알고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복지센터에 만나는 분들 중에는 네. 지금도 느린 학습자라는 거를 수용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계세요. 하셨잖아요. 많이 계세요. 그 점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이제 학교에서 문을 많이 이제 이렇게 돼서 개별이 학습 이제 못 따라오는 친구들을 이제 많이 발굴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엄마들하고 이제 인터넷 상담이라는 거쳐서 한 시간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지능 검사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 계세요. 예. 왠지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싫어라는 아.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확실해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해서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마치 낙인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하세요. 회피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네, 회피하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 약간 진학에 관한 문제일 때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거나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학교를 정하는데 기초 수업 이제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뭐 목표 주고 뭐 또 수업을 해도 진행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를 보니 너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낙심을 하기 전에 화를 내시거나 아이를 구박하거나 막 이런 경우를 겪는 분도 상당히 계시고요. 수긍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해서 적절한 대응 조치가 안 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아요. 예. 네, 그런 거는 아마도 당신이 이미 들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입견 같은 게 되게 많이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걸 네. 보면 안타깝죠. 분명히 학교에서 연결하려고 했는데도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면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한편으로 이제 여기에 나오고 계신 세 분의 어머님들은 그런 면에서는 네. 일찍부터 알고 대응해 주신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참 그 세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예, 소면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내년에도 올해같이 코로나 상황이 돼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일상 다반사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 아이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길 바래요. 네. 모든 선생님들이 선생이라는 게 이제 직업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은 내 아이한테 하물며 내 아이한테도 그렇게 조금 무관심하다고 하면은 일반 아이들한테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걸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만 차별한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는데 더 약간 덜 하냐 더 하냐 그 차이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 아이가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과 친밀도가 좀 높아져서 학교에 교실에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선생님이랑 친하게 아이들이랑 좀 재밌게 중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비대면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든 친밀도는 선생님이 얼마나 하기 나름이에요. 담임 선생님이나 도움반 선생님이나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를
굳이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대를 꿈꾸면서 내년을 바라봅니다. 아, 네. 저도 뭐 내년에도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말씀들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마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시니까 감정이 좀 복받쳐 오르는데 엄마가 힘든 만큼 사실은 아이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다짐하는 거는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엄마가 최후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주자. 나가서 어떤 일을 겪건 어떤 상황을 닥치던 간에 엄마가 그런 언제든지 어깨를 내어주는 항상 앉아서 기다리는 아니면 서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한테 다짐하고 사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 어머님들 내년에도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머님도 힘내십시오. 네. 지금 1시간 반 이제 지났는데요. 저희가 뭐 한 10분만 더 얘기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제가 10분이 아니고 뭐 한 20분이라도 더 하자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 한 절반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 다 하자면 뭐 흔한 말로 한 3박 4일 가도 못 하니까 오늘 못한 말은 후일을 기약하는 게 뭐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이 또 공교롭게 코로나 시대 생활인들이 만드는 공론장 8회차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이 공론장을 알차게 진행했고요.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인 공론장을 마련해 주신 동북권 NPO 지원센터 센터장님 모시고 올해 마무리하는 소회와 그다음에 혹시라도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듣는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자리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의 박영주입니다. 오늘 선생님들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저도 울컥울컥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가 이제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끝남이 지금 현재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을 자주 씻고 있는 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제 가수의 노래 가사에 세상이 멈춰버렸다는 말이 있었는데 세상이 멈춰버렸다 하지만 그 속에 삶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삶이 되게 어렵게 힘겹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힘겨운 생활에 이제 어렵게 생활하시는 생활의 현장이를 목소리를 담는 그런 공론장을 좀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표현 대로 코로나 시대 생활 현장에서 실마리를 찾다 해갖고 이제 8회를 기획했고 그 중에 기후 대응이 한 3개, 그다음에 교육 1개, 돌봄이 4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린학습 공론장이 그 돌봄의 마지막을 하게 됐고요. 이 공론장을 하면서 되게 어떨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공론장으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후속 모임들도 좀 이어지면서 조금씩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의 실마리를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장이 진짜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월간의 대장장이었습니다. 네, 그것에 시사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동북권 NPO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기울이고 그걸 담는 그런 장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이런 장을 마련할 테니 혹시 이걸 보시거나 이후에 보신 분들도
나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센터에 언제나 연락해 주시고요. 이후에도 이런 걸 만들 예정이니까 많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서 또 얘기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 답변 보니까요. 한 분이 선생님들의 재량에 맡기기보다 제도적인 교사 인식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저희가 좀 약속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학습도움센터, 그 다음에 서울에 지금 25개구에 있는 교육복지센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총 관리하는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좀 저희가 제안을 해서 아주 더디긴 하겠지만, 그리고 한꺼번에 서울에 있는 1000개 이상의 학교를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교사 이해 교육, 내년에는 반드시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괜찮으시죠? 예, 특히 도봉교육복지센터 선생님 올해 하고 작년에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예,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서로 힘내자고 마무리 하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